안녕하세요. 강경희입니다. 2강 신라 향가 작품 중에 처용가 작품에서부터 고려 시대의 문학 작품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죠? 자, 오늘 나갈 내용 처용가 펴주시고요. 자, 처용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용가의 내용, 본문 내용부터 나와 있죠?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논일다가 들어와서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이어라. 자, 이 부분까지의 내용은 자, 이 노래의 그 화자인 처용이 밤 늦게까지 경주의 달밤을 구경하고 놀다가 들어와서 잠자리를 보니까 자기 부인 외에 다른 다리가 2개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죠. 예, 여기까지는 그 아내를 범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은 그 뒷부분이죠, 여러분. 둘은 내해이고 나머지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나의 것이었다만 빼앗은 것을 어찌 하겠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이런 자신의 부인을 범한 그 대상을 어떤 태도로 처용이 그 대상을 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빼앗은 것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뜻에는 체념도 있고요. 좀 더 그것을 더 의미를 깊게 보면 자신의 그런 어떤 화나는 감정을 절제를 해서 오히려 대상과 화해함으로써 관용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태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맨 끝에 빼앗은 것을 어찌 하겠는가에 담겨져 있는 태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화해 또는 관용 이런 말 꼭 써 놓으시고요. 조금 더 어려운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말은 시험에까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혹시 처용가를 설명하는 부분에 요런 그 구절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이 구절은 처용의 태도로서 그 관용의 태도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단어입니다. 자, 시어 19부분 내려가고요. 자, 어떤 해석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대어로 읽어드린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읽어드린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핵심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자, 지은 사람은 처용이죠. 자, 지난번에 제망매가는 누가 지었다고요? 월명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처용. 자, 갈래. 제망매가는 19채의 향가였었죠. 처용가는 8구채의 향가입니다. 헌광왕 때 지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축사, 밑줄 그어놓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은 물리치다, 쫓다 이런 의미고요. 사자는 사악하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악한 그런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사의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과 연관지어서 주제도 축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귀신을 쫓는다는 뜻이죠. 그 밑에 벽사진경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범한 그게 귀신이었거든요. 병을 옮기는 그런 역신, 역자가 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역신이 그래서 그 처용의 관용적인 태도를 보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당신의 그런 모습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내가 침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풍속에서는 처용의 얼굴을 그린 것을 집에 붙여놓고는 하죠.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그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 처용의 얼굴을 붙여놓고는 합니다. 자, 다시 이 글의 성격은 축사, 축신, 벽사, 진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이고요. 그러한 성격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술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이러한 성격을 주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용의 노래를 주문처럼 부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성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작품 개요 다시 한번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작자 처용, 향가는 모두 그 출전이 삼국유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삼국유사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19채 향가가 아니라 이 작품은 8구채 향가입니다. 아내를 범한 역신을 감동 굴복시킨 축사 벽사진경의 노래다. 향가 작품은 모두 이두 향찰로 표기되어 있죠. 그 다음 6번째 항목 주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됐죠, 여러분? 주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7번째 항목에는 이 노래와 연관지어서 어떤 인물들이 그 배경설화에 등장을 하는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 쭉 처형과 해석 밑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주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처형과 해석 맨 끝부분에 보면 시옷이라는 항목에 화해와 포용의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자관비의 미학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한자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관용의 태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왕계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화왕, 꽃의 왕을 경계. 그래서 꽃의 왕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내용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화왕이 나와 있죠. 자, 이때 화왕은 모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의인화, 사물을 사람처럼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화왕은 모란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내려가면 한 가인이 나옵니다. 이때 가인은 장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장미를 의인화한 말이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여러분들 한 7줄 내려가 주세요. 이때 나왔습니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자, 흰 백발을 한 장부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부는 할미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할미꽃을 의인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장부가 나타나서 임금에게 경계하는 내용은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임원문 서울박 한길 옆에 백두옹인데 들판을 내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좌우에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임금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리짝에 저장해둔 양약으로 임금의 원기를 돕고 금석의 극약으로서 임금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비록 사마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관계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다.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백두옹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제시되었습니다. 늘 좋은 것만 가까이 할 게 아니라 임금에게 쓴 말도 하는 그러한 신하도 함께 두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경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임금은 백두옹의 말을 듣고 이 백두옹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네요.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신라 신문왕 때 지어진 이야기죠. 구성은 이런 도입 전개 절정 결말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 우원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우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물을 동원해서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들을 우원적, 우의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꽃을 등장시켜서 그래서 인간 세계의 삶을 어떤 경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원적이라고 하는 성격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옆에 설명 나와 있죠. 인격화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의인화했고요. 임금에게 충고하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제, 임금에 대한 경계. 그래서 제목이
화왕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내용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구성 단계가 설명되어 있고요. 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 글은 설총의 유일한 유문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설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초의 창작 설화. 밑줄 긋고 기억을 합시다. 설총의 글입니다. 이 설화의 가전적인 요소가 고려시대 가전처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 중기 화사와 같은 작품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국문학적 영향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가전적인 요소가 고려시대 가전체에도 영향을 미쳤고 조선의 이러한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구토설화와 함께 의인체 설화의 효시가 되었고 목적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학이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의 의도는 임금을 경계시키는 그런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적문학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화왕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문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고려의 문학에 여러 가지 갈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향가가 통일신라 때에 아주 성행했던 그런 노래이기는 하지만 이 향가가 고려 시대에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뜻이 향가의 잔영 이런 말이죠. 향가의 잔영이란 그 향가의 모습이 아직 잔존해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 중에 도의장가라든가 정과정곡 이런 것은 그러한 고려시대 때의 향가의 그런 어떤 변형 형태로서 향가의 잔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문학으로서는 고려 가요라는 게 있죠, 여러분. 향가에 비해서는 장형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런 큰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불려진 그런 노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노래 중에서 특히 남녀상렬지사라고 하는 건 남녀간에 뜨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들은 조선에 가서는 그 내용들을 유교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 윤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사리부재라고 해서 말이 비리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글에 실지 못한다. 이러한 것으로서 조선조에 가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노래가 되고는 했었죠. 자, 그 밑에 고려 가요가 평민들의 문학이라고 한다면 귀족 문학 그런 작품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한문에 토만다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고려 중기 무신 귀족들이 노는 자리에서 신흥 4대부들에 의해서 형성된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경기체가는 고려 중기, 특히 무신난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무신에 대한 어떤 그 기계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고요. 그 무신난 뒤에 실권을 한 그런 귀족 계층의 그런 심리를 반영해서 나타난 작품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체가와 연관지어서 일단 이 장면에서 기억을 해주실 부분은 무인난 이후에 나타난 고려 중기 이후에 나타난 그런 장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신난 이후에 등장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시조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가 나와 있죠. 성리학자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학풍을 표현할 새로운 형태의 문학 장르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로서 시조가 등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째 한문학 나와 있었고요. 특히 고려시대는 과거제도라든가 국자감 설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한문학이 황금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문학의 황금기 그러면 고려시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가전이라는 형태로서 의인체의 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여러분. 자, 그 밑에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자,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했는데 어떤 사물을 의인화하고 그 작품의 작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줄 긋죠?
임춘의 국순전, 국이라고 하는 게 누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게 술의 발효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술을 의인화했다. 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 엽전을 의인화한 작품이었었고요. 이규보의 작품의 국선생전 역시 술을 의인화했습니다. 청강사자 현부전이라고 해서 거북을 의인화한 작품이 있었고요. 이곡의 죽부인전, 대나무를 의인화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작가와 작품 또 어떤 소재를 의인화했는지 이런 것도 문제 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작품으로는 고려 소교의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사리 부재로 조선시대에서는 아주 천시 여겨졌었던 그런 작품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대표적인 작품으로 쌍화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화점. 고려 소교의 하나로 악장 가사에 실려 전합니다. 그 다음 밑줄 긋고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사회의 타락상과 성도덕의 문란함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부분에 밑줄 긋고 바로 이러한 것 등에 의해서 조선시대에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요.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이 노래가 배척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문제로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의 구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고려 사회의 성도덕의 문란함, 타락성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두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는 후렴구 부분이 있어서 뜻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쌍화점, 쌍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두집 이런 정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쌍화점에 쌍화 만두를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만두집 주인이죠. 이 만두집 주인은 고려시대에는 우리 그 몽고의 침입을 받았었고요. 바로 그 몽고인입니다. 내 손목을 쥡니다. 이 말씀이 그 쌍화점 주인이 내 손목을 쥡 그 이야기가 이 쌍화점 가게 바깥으로 퍼지게 되면 나가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은 뜻이 없는 말이고요. 조그맣감 새끼광대 이게 조그만 새끼광대라는 말이고요. 새끼광대 너의 말이라 하리라 라고 하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끼광대 네가 소문을 낸 것이다 라고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쭉 넘어 내려가시고요. 마지막 구절에 그 잔대같이 덤거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덤거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난잡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잔대같이 잠을 잔 곳같이 난잡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삼장 사이에 불을 켜려고 갔더니 그 절에 사주가 삼장 사이에 스님 사주가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씀이 2절밖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조그만 새끼 상자에 너의 말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가서는 두레박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더니 우물의 용이 내 손목을 쥡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이 우물 밖에 퍼지게 되면 그것은 조그만 두레박 너의 말이라 하리라.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연으로 내려갑니다.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더니 그 집의 아비가 술 파는 집의 주인이죠. 내 손목을 쥡니다. 이 말씀이 이 집 밖에 나가면 그것은 조그만 바가지 너의 말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모두 4가지 그 연에서 풍자의 대상, 문란했던 대상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서는 쌍화점의 회외아비, 몽고인 외국인이었었죠. 두 번째 연에서는 삼장사 사주, 스님이었었죠. 세 번째에서는 우물에 있는 용이었었죠. 그리고 용의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왕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술 파는 집의 아비였었죠. 평민. 그래서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했었던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쌍화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핵심 정리의 부분에 보면 충렬왕 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모두 4개의 연으로 연이 나뉘어졌다라고 해서 분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 당연히 향락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표현,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다. 자, 이런 정사의 감정을 극화한 그런 연극적인 가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재, 탕녀의 미래였었고요. 주제는 남녀 간의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은 여기서 풍자의 대상이 된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지 봐주시고요. 문란한 내용이었었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국순전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순전. 아까 고려시대 문학의 개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술을 의인화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국순전. 자, 아주 그 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긴 내용에 쭉, 내용을 넘어가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학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떤 개괄적인 국문학적 의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문제의 출제가 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용 중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쭉 내려갑니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내는 그 부분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국순의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었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내려가면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순, 국순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 국순의 성품이 어떤지 도량이 크고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품의 장점으로서 사람의 기운을 더해주는 그런 내용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왕에게 등용되어서 높은 벼슬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뒷부분에 쭉 나오죠. 자, 그 과정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고요. 끝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끝부분에 마지막 단락이죠. 순이 권세를 얻고 일을 맡게 되자. 찾으셨습니까? 밑에서 7번째 줄 마지막 단락 앞부분입니다.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접함이며 늙은 이를 봉양하여 술 고기를 주미며 귀신에게 고사하고 종묘의 제사함을 모두 순이 주장하였다. 그래서 술이 그 어느 곳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위에서 일찍, 이때 위는 임금을 뜻합니다. 밤에 잔치할 때도 오직 그와 술, 국순, 의인화한 그런 부분 보이죠? 궁인만이 모실 수 있었고 아무리 가까운 신하라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아주 임금의 사랑을 톡톡히 받았네요. 이로부터 위에서 곤들의 만들에 취하여 정사를 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술의 단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순의 행적에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었다고요? 집안의 내력이 나왔고 국순의 성품이 나오고 그 성품과 함께 장점이 나오고 왕에게 등용되어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내용과 그리고 단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여러분. 고려 중엽. 아까 이 시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려 중엽. 자, 가전체 밑줄 긋고 꼭 기억을 하세요. 국순전은 가전체 작품입니다. 성격 역시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풍자적입니다. 풍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돌려서 비판한다는 이야기죠. 술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술 때문에 정사를 폐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그런 내용으로서 풍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지겠고요. 가전의 성격,
의인화를 시키는 거였었죠. 사물을. 그래서 의인법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는 조신의 꿈이 있었는데 이거는 국순전 이렇게 되어 있죠. 전의 형식은 보통 일대기 형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일생을 살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전에 제목을 잘 붙입니다. 그래서 일대기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술, 별표처럼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그럴 부분이죠. 자, 주제. 예, 술로 인해서 임금이 망가지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임금에게 아부하는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 뭐 이런 내용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전하는 가전체 문학의 효시입니다. 국선생전이 아니라 국순전입니다. 국순전 기억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 임춘의 국순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술을 의인화한 이규보의 국선생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작가 확인해 볼까요? 임춘, 제목 국순전, 술을 의인화했음, 풍자적인 성격, 의인화의 성격,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임춘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임춘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가전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쭉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전해지는 가전체 작품은 대체로 계세 증인의 목적으로 지어진 문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계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는, 훈계하는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단락에 넘어가서 가전의 대표적인 작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어떠한 가전체 작품들이 고려시대 때에 있었는지 거듭 강조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순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단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점, 단점 있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에 대한 설명 넘어가시고요. 아주 큰 글씨로 굵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들이 모두 밑줄 긋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확인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한림별곡은 고려 중기 무신난을 거치면서 나타난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모두 한자로 되어 있죠. 한자에 부분적으로 이제 한글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붙여지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굳이 해석할 그런 필요도 없는 그런 작품이죠. 작품의 원문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시어 19분석에서 기억할 부분만 밑줄 그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위시장경 기에 어떠한 있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장, 과거 시험을 보는 그 시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시험장의 광경이, 모습이 그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글에 쓰여져 있는 소재들을 보면 아주 유명한 문인들의 문학 그 장르라든가 시부, 문장 또는 명필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문인들, 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광경이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절로서 그것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구절로부터 경기체가라고 하는 갈래의 명칭, 장르의 명칭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림별곡을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한림별곡은 고려의 시가 작품 중에 경기체가의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경기체가의 갈래 명칭은 이 구절 그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나왔다는 거 짚어드렸고요.
계속 그 뒷부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핵심 정리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작자, 한림 제유. 제유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의 선비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고려의 문인들이 함께 지은 작품으로 보이고요. 고종 때였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예찬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귀족 문화. 그래서 그 시험의 광경이 어떠하냐, 자부심, 예찬, 대단하다 이런 성격이 있었고요. 특히 모두 8개의 연 중에서 마지막 부분은 다소 향락적인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제재 부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재. 시부, 문장입니다. 문장. 서적, 책이죠. 명필, 명주, 주자는 술이고요. 화회, 꽃입니다. 음악 나와 있고요. 누각, 경치였었고요.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근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장의 소재로 해서 모두 8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었습니다. 한번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부, 서적, 명필, 명주, 화해, 음악, 누각 이런 추천 등이었었습니다. 자, 주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의 볼까요, 여러분? 최초의 경기체가로 한림별곡 최초의 경기체가 귀족 생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족의 작품들이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경기체가 효시 귀족적이었던 것 됐습니까? 네. 자, 앞부분에 어렵게 한문으로 쭉 쓰여져 있던 내용은 지금 그 뒷부분에 해석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궁금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계속 해석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출전 나와 있죠?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하세요.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죠? 우리 시험을 보면 선택지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4가지를 놓고 하나 다른 것을 끼워 놓으면 좋은 문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장가사, 악학괴범, 고려사학지 이런 것이 바로 경기체가 한림별곡의 출전 되겠습니다. 자, 한림별곡의 작자도 나와 있고요. 한림별곡의 해석 중에 여러분들이 볼 부분은 어떤 것이요? 1번 경기체가 효시 요거 봐주시고요. 그 여러 가지 평가라고 하는 2번 항목은 좀 쭉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경기체가 명칭 유래되었다는 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음수율. 아까 부분에서는 음수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음수율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경기체가 작품에는요. 죽계별곡이라든가 상대별곡 이러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함께 한림별곡 하면 경기체가 하면 죽계별곡, 상대별곡까지 해서 장르와 계속 여러분들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왕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명왕편은 아주 긴 장편 서사시여서 여러분들이 그 장편 서사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본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내용이어서 시험에 나올 그럴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핵심 정리나 이 작품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그리고 3번째 항목 작품 감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동명왕편의 장편 서사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요약해서 그 내용을 거기다가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작가 이규보는 어떤 인물이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한테 거기 부가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동명왕편의 핵심 정리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작가 조금 전에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규보. 자, 고려 고종 때 지어졌고요. 자, 밑줄 긋고 기억하세요. 장편 서사시입니다. 장편 서사시. 시라고 하는 건 시가문학, 노래문학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서사시였었고요. 성격 넘어갑니다. 구성 넘어갑니다. 제재,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의 신화가 제재가 될 수 있겠고요.
주제의식은 고구려 건국과 연관지어서 그 이념의 신성성 이런 것을 드러냅니다. 의, 별표 쳐놓고 기억합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편 서사시, 출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동국이상국집. 이것이 출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기와 시대적인 배경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관식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주관식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 그 동명왕과 연관지어서 그 주몽의 신화의 내용은 그 신라 때에는 부정적으로 이해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이해된 부분을 바로 이규보가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이규보는 처음 동명왕의 설화를 자 여러분들 표시할까요? 세모로 표시할까요? 귀입니다. 귀나 환상의 환에다가 세모 표시해 주세요. 로 여겼으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런 귀나 환이 아니라 신이다. 이 신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시로 써서 세상에 펴서 우리나라의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그 환상적인 환몽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의 그런 그 힘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는 성인의 도를 알리는 그런 내용을 밝히려고 지었다라는 동기를 밝힌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와 환과 대립되는 그러한 글자로서 신이나 성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환에서 신과 성으로의 그런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당시 고려는 몽고의 침입에 맞서서 전 민족적인 항쟁의 시기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규보는 동명왕의 영웅적인 행적을 재인식하고 노래함으로써 민족적인 일체감이라든가 긍지, 투쟁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품을 지었다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연결해서 그 의도를 물어보면 이 몽고의 침입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의 유구함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확인하셨죠? 작품 감상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드라마라도 많이 알려졌었죠, 여러분.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이 동명왕편의 이야기는 영웅의 일생을 담고 있고요. 그 영웅의 일생은 보통은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참고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이규보 작가는 어떤 인물이었었는지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호가 백운거사라고 대체적으로는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고요. 출전, 동국이상국집은 어떤 책인지 이런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의 내용에서는 향가 작품 처용가에서부터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시대의 그 시가 문학으로서는 고려소교의 대표적인 쌍화점도 봤고요.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한림별곡도 봤고요. 서사 문학으로서는 가전체 문학이었었던 국순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부분에서는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장편 서사시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자, 오늘 내용 또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숙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